BMW 엉따 사건이라고 BMW가 한국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 열선이라서 그걸 앞으로 한 달에 24,000원인가 25,000원 쓰라고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 어차피 내 차에 있는 건데. 옵션도 아니고 매달 돈 내고 24,000원? 1년에 24만 내고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BMW 코리아에서 이거 우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독 경제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 구독 경제는 지금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조선시대 때 미국에서 했던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우린 혁신적이다 말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조선시대 때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혁신적인 정책을 한다고 발표를 할 정도로 늦춰져 있고 생각도 늦고 행동도 느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구독 경제는 이제 도입기죠. 도입기에서 이제는 성장기로 가고 있고요. 현재 구독 경제 아주 단순해요. 그냥 간단하게 싸고 빨리 배송하는 게 다예요. 그 이상 없어요, 지금. 근데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싸고 빨리 배송은 이미 끝났거든요. 왜냐면 싸고 빨리 배송은 궁극적으로 경쟁만 격화시켜서 어떤 1위 기업 빼고 나머지 2, 3위 기업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싸려면 계속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계속 괴롭혀야 되거나 누군가 고열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 확률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이 경쟁의 끝은 파멸밖에 없어요. 그건 1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독 경제의 성장기로 접어들 찰나에는 이걸 조금 더 키워가지고 아까 말한 일본 사례처럼 규모의 경제를 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다 이러면 우리가 지난 9월에 TVN에서 종영한 소용없어 거짓말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아마 그 시청률이 2%, 3%밖에 안 돼서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 프로가 전 세계 141개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1등을 했냐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수출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로컬 OTT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뭐 티빙이나 웨이브같이 로컬 있잖아요. 쿠팡도 있고 이런 것처럼 외국에도 뭐 뷰라든지 뭐 이런 넥스트 뷰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그 나라의 토종 OTT가 있어요. 거기다 수출을 해가지고 141개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독 경제도 해외에 가서 할 게 많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따지면 정부가 우리나라에 좋은 중소기업 상품이나 중견 상품을 K브랜드를 넣어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해줄 수 있죠. 소용없어 거짓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걸 조금만 더 변형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OTT만 141개국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도 거의 전 세계에서 다 1등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구독 서비스가 구독 경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고객들이 낙인돼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불황이 왔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2019년 11월에 중국 처음 발병이 되고 12월에 중국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2020년 1월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확진자 1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게 확 퍼지면서 거의 2분기 때는 주가가 거의 30-40% 곤두박질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데 몇 달 안 걸렸어요. 위기라는 거는 굉장히 단발성이고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근데 공포심이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돈 안 쓴다고요. 우선 내가 길거리 맨날 지나가다 사 먹던 떡볶이나 순대를 안 사 먹게 되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라디오를 이런 불황 소식 듣자마자 집에 가서 넷플릭스 끄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구독 경제는 월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끊으라고 높아요. 이때쯤 되면 우리가 불황에 익숙해지던가 위기에 무뎌지던가 이 위기가 사라졌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보니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마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대기업들이 다 구독 서비스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이 되면 2천조 원 넘는 시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황 때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코로나 때 한창 코로나 문제 때 2020년 3분기에 S&P 500 기업은 마이너스 12% 역성돼서 엄청 망했거든요. 근데 구독경제 회사들은 1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구독경제 회사 10% 성장할 때 S&P 500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마이너스 11% 성장, 역성장. 그때 확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한 회사들만 사실 코로나 때 살아남은 거죠.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황이나 고금리 시대 때 사람들 돈 있어도 안 쓰려고요. 왜냐면 내가 돈 있어. 그럼 이거 물건 사는 것보다 이 물건 쓸 수 있으면 적은 돈을 쓰고 이 돈을 은행에 갖다 놓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불황이야. 아, 나 돈 엄청 많아. 하지만 내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세계가 망하는데 그럼 돈 안 쓰거든요. 아, 은행에 갖다 놔야지. 이렇게 되면 작은 금액으로 물건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게 구독 경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자제품 산다. 원래 3, 400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3, 4만 원 주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있더라도 소액으로 쓰는 게 구독 경제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황 시대나 고금리 시대, 코로나 특히 이런 게 또 오면은 구독 경제 잘 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구독 경제는 단골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뭐 내 구독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에 맞춤형 상품을 낼 수 있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광고형 구독료라든지 그거 같은 거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약간 안 되니까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알고 있었던 거죠. 뭐 넷플릭스 같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장 히트한 상품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구독 경제가 없으면 못 나왔어요. 왜냐면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황동혁 감독이 이미 오징어 게임 만들기 10년 전에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만들려고 제작사 뭐 방송국 엄청 찾았는데 어디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겠어? 배급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 연속으로 두세 번 망하면 100% 망하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내용이? 망하겠는데? 될까? 이래가지고 안 해준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왜 해줬겠어요? 넷플릭스한테는 구독자라는 회복 탄력성이 있던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금방 타고 넘어가서 더 크게 더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발목 잡혀가 쓰러지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넷플릭스는 회복 탄력성이 구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급사나 제작사는 영화 망하면 바로 망하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안 봐? 그 사람들 구독자들 돈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독자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아는 거죠. 내가 봤더니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부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 투자할 만해.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 경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오징어 게임까지 해외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구독 경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하고요. 세 번째는 또 이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불황의 가장 위험은 뭐죠?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경기가 오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가장 문제인데,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회사는 구독자가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얼마 돈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구독 경제 대부 성금이거든요. 미리 한 달, 1년 돈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리스크란 게 생기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해지하면은 이미 아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올지. 그리고 계속 하고 있으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맞춤형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불황 때 미래를 설계형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한 회사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같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다 마이너스 12% 성장해서 다들 망할 때 구독경제 회사들은 오히려 10% 성장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구독 경제 구독 경제가 잘 되면 가정 경제 100% 바탕나죠. 왜냐하면 구독 경제라는 건 정비를 하거든요. 금액이 예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뭘 살 때 TV를 산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싼 거는 10만 원, 비싼 거 몇백만 원 가는데 물건을 사면은 내가 10년 쓰거나 20년 쓰거나 고정만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구독 경제는 쓰는 기간 내내 돈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지를 안 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스마트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시작했다가 윈도우 시작했다가 OTT도 넷플릭스 시작했다가 쭉 계속 많아져요 이게. 근데 이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잖아요. 커피 한두 잔 값? 이런 거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해요. 근데 이게 특글모아 태산이라고 모으다 보면 돈도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비례해서 금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결국에는 시간 좀 지나면은 가정 경제 파탄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제 구독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왜냐면 각 업종에서 1등 또는 2등 회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구독 경제로 물건을 팔면은 소비자는 안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가 전기차를 일본 내에서 팔 때 개인한테 판매를 안 해요. 구독 서비스로 약 한 84만 원? 85만 원 돈을 주었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도 예를 들어가지고 예로 들어가지고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삼성이나 애플이 둘이 연합해서 오늘 우리 안 팔아. 스마트폰 파는 거 없고 한 달에 15만 원씩 내고 무조건 갖다 써. 구독 서비스야. 이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 구독이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할부금을 안 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할부금을 처음 안 내면 자동차를 딱 탔을 때 라디오가 안 틀어지고, 두 번째 안 내면 내비가 안 틀어지고, 세 번째 안 내면 이 차가 다시 자기네 회사로 돌아오거나 아니 폐차장으로 가게 이런 특허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가 있는 걸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거는 그 메이커 회사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독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럼 TV를 꺼버리거나. TV도 꺼버릴 수 있죠. 당연히 연결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도 심지어 내가 탔는데 할부가 안 내면 그 회사에서 라디오도 안 틀어주고 내비도 안 되고, 나중에는 자율주행 되는 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 다시 돌아오게 되거나 아니 폐차장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면 집도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집 문도 잠가버리고 그럴 수도 있고. 그 전자로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좀 어렵고, 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부로 해서 구독을 하면 그 소유권이 자동차 회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할부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계약상으로 문제 생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TV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통해가지고 제어하는 것들은 스마트폰도 가능한 거죠. 다만 그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강제 구독도 가능하고 강제 컨트롤링도 가능하고. 피싱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앱 치면 갑자기 뭐 잠궈놓고 막 뭐 달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하고 애플이 서로 연합해서 내일부터는 고화질 스마트폰 쓸 때마다 한 달에 1,000원씩 구독 서비스 한 사람만 달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1,000원 내고 써야지 뭐 별 수 없죠. 달 찍고 싶으면. 별로 안 찍고 싶긴 한데.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교수님 그 라디오 BMW 엉따 사건이라고 BMW가 한국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 열선이라서 그걸 앞으로 한 달에 24,000원인가 25,000원 내고 쓰라고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 어차피 내 차 있는 건데 옵션도 아니고 매달 돈 내고 24,000원? 뭐 1년에 24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BMW 코리아에서 이거 우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각 나라로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우리가 빨리 했다. 한국 사람이 빨라. 뭘 하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 기사에서 한국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랬다고 칼럼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빨리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그게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거는 못했지만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전기차 같은 거 0.8초 더 빨리 달리는데 1년에 100만 원과 200만 원 내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0.8초를 제로백을. 그리고 뭐 벤츠는 지금 유럽에서 그 핸들 돌리는 거 관련해서 후양 기술 관련돼 가지고 5도가 꺾이는데 그걸 10도로 꺾으려면은 한 달에 150만 내면 15도로 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뒤에 주차할 때 편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구독화하고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뭐 불가능한 게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제 구독이 성큼 다가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작년에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선, 자동차 열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시트 열선 같은 경우 같이 자꾸 이렇게 제어를 하니까 이런 거 관련돼서 구독 서비스 하지 말아라. 이래서 구독 서비스 금지법을 냈죠. 작년 법안이 발의됐고 아직 통과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렇게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구독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구독자들이 구독 경제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양수 겸장의 구독 경제 특별법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